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태조 주원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주원장은 원나라 마렵, 그러니까 1328년에 태어나 가지고 1398년에 서거한 인물입니다. 모택동은 주원장을 평가해서 이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유능한 임금, 그걸 능군이라 그랬어요. 능할 능자 임금 군자, 가장 유능한 임금을 말한다면 당태종 이세민을 덮을 사람이 없고 그 다음은 주원장이다, 그렇게 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상에서 가장 유능한 군주로서 당태종과 주원장을 꼽은 것이죠. 어쨌든 주원장은 그 가문이 훌륭했던 것도 아니고 집안에 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권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자기 한 개인의 능력으로 천하를 얻어서 명나라라고 하는 왕조를 세워가지고 200여 년 동안 그 통치를 했으니까 대단한 유능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원장에 대해서 조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그 한 사람 몸에 성현적인 성질과 또 호걸의 성질과 도둑놈의 성질을 모두 함께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성현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호걸이고 어떤 면으로 보면 도둑놈이라는 거죠. 저는 이 평가가 상당히 주원장에 어울리는 평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성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 주원장이 천하를 이제 처음 얻어가지고 자기 그 부하들에게 지금 천하가 전쟁을 치르고 나서 막 안정이 됐는데 백성들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러니까 비유를 들었어요. 어떻게 비유를 들었느냐면 어린 새는 그 잘 자라도록 보호해야지 털럭 하나라도 뽑으면 안 되지 않느냐. 또 막 새로 심은 나무는 뿌리를 흔들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나라의 백성이 어린 새와 같고 새로 심은 나무와 같으니까 잘 보호해서 어쨌든 세금을 감면해주고 이렇게 백성을 위하는 정책을 써야 된다고 그렇게 당시의 관료들에게 독려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면 분명히 성현의 자질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또 그냥 일반적인 가정보다도 훨씬 좋지 않은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주원장은. 그러니까 이제 그 주원장이 태어난 시대가 원나라 마렵으로서 그 천하가 아주 어지러울 시기인데 거기다가 흉년이 들고 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지금 뭐 코로나가 돌듯이 그때에도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한 달 안에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당장에 생존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야.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거죠. 그래서 17살 때 황각사라고 하는 그 절에 들어가서 머리를 깎고 죽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절이라고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그러는데 먹을 것이 있겠어요? 누가 가서 불공을 드려야 절도 먹고 사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결국은 이제 나가서 구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탁발을 하면서 그 연명을 하고 지내다가 나중에 다시 이제 절로 돌아오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원나라의 반기를 들고 홍건군이라고 하는 그러한 집단이 이제 반정부 세력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25살 때 이제 홍건군에 그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인정을 받아서 소대장에 임명이 돼요. 뭐 먹을 것도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그래도 군대에 갔으니까 의식주는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소대장에 임명이 됩니다. 또 그때 수령에게 잘 보여서 그 양녀가 있는데 말맞자 마씨, 나중에 그 마황후라고 주원장의 황후가 됐죠. 그 양녀를 그 사위로, 양녀를 주어서 사위로 삼아줍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전공을 세우면서 자기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중원을 이제 원나라를 향해서 북벌을 할 때 그 경문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내세운 구호가 그겁니다. 구축호로 회복중하라. 이 저 몽고 오랑캐 놈들을 이 중원에서 추방하고 우리 중화민족의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자. 8자 구축호로 회복중하라. 이것을 구호로 삼아 가지고 이제 그 원나라를 결국에 몰아내고, 중원에서 몰아내고 명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본다면 분명히 호걸이죠. 영웅이 아니고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걸의 자질이 있던 거죠. 또 도적의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주원장에게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 이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착할 선자 어른 장자, 이 사람이 주원장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은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홍건군에 가입해 가지고 따라다니면서 전쟁에 참여할 때 무슨 목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선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지주 계급으로서 당대의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천하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언제 이 천하가 안정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선장이, 아니 한꼬조는 5년 만에 천하를 평정시켰는데 영웅이 나오면 천하가 안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주원장이더러 당신이 영웅이니까 당신이 천하를 평정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영웅이 나오면 이 혼란한 난세가 평정이 된다. 유방 같은 사람은 5년 만에도 천하를 평정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이 목표를 세웠습니다.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전쟁이나 할 게 아니라 그 유방과 같은 그런 인물이 한번 돼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유방이 천하를 얻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천하를 얻은 뒤에 이 선장을 1등 공신으로 삼았고, 또 태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국사와 같은 벼슬이죠. 그런 자리에 임명해서 항상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나라의 승상 호유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을 이제 반역을 모의했다 그래가지고 삼족을 멸하고, 그와 연결해서 한 4만 5천 명에서 5만 명 사이를 다 살해했거든요. 이때 이 이선장도 거기에 연루시켜가지고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선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가족 70여 명을 모두 몰살을 시켜요. 이런 것을 본다면 주원장에게는 분명히 이 도둑의 그런 요소가, 도둑놈의 요소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그런 가난한 환경에서, 어려서는 뭐 집이 하도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소를 키워주고 밥을 얻어먹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부모가 돌아간 뒤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절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도 워낙 가난하니까 남의 집에 가서 이제 키워주고 머슴살이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 황제가 되기까지 어떤 남다른 점이 있었느냐? 첫째, 이 사람은 목표를 확실하게 세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선장으로부터 그 천하의 영웅이 나오면 천하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내가 한번 천하를 안정시키는 그런 영웅이 되어보겠다고 하는 확고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홍건군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 반원 세력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웅들이 여기저기서 막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뭐 어디 그 군이나 현이나 이런 데를 공격해 가지고 그거를 취하게 되면 뭐 거기 아름다운 여인이라든지 뭐 재물이라든지 이런 재물과 여인에 다 거기에 탐하고 천하를 취하겠다고 하는 그런 큰 뜻을 가진 사람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주원장이는 그때 천하를 취하지 저런 사소한 재물이나 여인을 취하지 않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어디를 공격해서 그 곳을 취하더라도 아주 그 군대의 규율을 엄정하게 해가지고 남의 부녀자들을 건드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재산을 잘 보호해주고 그들의 가옥을 갖다가 뭐 불을 지른다든지 함부로
이런 짓을 하지 않도록 하고 또 남의 재산을 빼앗지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홍건군들에 비해서 민심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심을 소중히 여겼다고 하는 것이 주원장이 천하를 얻은 하나의 중요한 덕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이 천하를 바로 세우는 영웅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민심을 소중히 하고, 그 민심이 어디 있는가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민심을 얻는 데 정력을 기울였던 거죠. 또 하나는 이 사람이 경제 분야에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중에 천하를 얻은 뒤에도 그렇고 천하를 얻기 전에도 그렇고 이 둔전 제도를 장려했고, 그리고 이 가령 그때 당시에 산서성 같은 곳은 전쟁을 많이 치르지 않아 가지고 이제 인구는 많고 땅은 좁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인구들을 이제 땅은 넓고 인구는 좁은 곳으로 강제 이주를 다 시켜 가지고 이제 그 농사를 짓도록 하고, 또 그렇게 할 때에도 그 모든 비용을 정부에서 다 지불했습니다. 거기 이사하는 그 경비라든지, 또 거기 밭갈이 하는 소라든지, 그 밭에 뿌리는 종자라든지 이런 걸 다 정부에서 지불했어요. 그러니까 살기 힘든 데 있는 백성들이 그 살기 좋은 곳으로 이주시키니까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황무지 개간을 적극 권장해 가지고, 황무지를 개간하면 또 그걸 가지고 국가에서 세금을 받는 게 아니라 개간한 황무지는 전부 백성들의 소유로 해주고 3년 동안 그 세금을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부세를 면제해 줄 뿐만 아니라 다른 요역까지도 면제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너도 나도 앞장서서 그 농사에 정력을 기울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가 부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도 가령 변방에 주둔하는 군대는 30%는 그 변방을 수비하는 데 참여하고 70%는 농사 짓는 데 참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변방이 아닌 내지에 있는 군대들은 더 이제 아까 변방은 30%를 수비에 투여하지만 내지는 20%만 그 군대에 동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80%를 농사 짓는 일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완전히 자급자족을 했어요. 국가에서 세금을 가지고 군대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한쪽으로 국방을 하고 한쪽으로 생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급자족을 했다 이거예요, 군대가. 그러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창고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정치에서 이 주원장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이 탐관오리의 척결입니다. 어느 정권이나 지도자가 탐관오리를 권장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제대로 다스려지가 않습니다. 관료라고 하는 것이
이 부정부패가 어떻게 보면 이게 습관처럼 몸에 뱄기 때문에 그게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원장이는 이제 젊어서 또 어려서 그 탐관 오리들의 그런 행태를 직접 몸으로 경험했잖아요. 그 가난한 백성이 당장에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와서 세금을 긁어가고 말이죠. 여기에서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것을 아주 엄정하게 했어요. 어느 정도 엄정하게 했느냐 하면, 만일에 관리가 60냥 이상의 은자, 60냥이라고 하면 큰 돈이 아닙니다. 뭐 10냥, 100냥도 아니고 60냥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60냥 이상의 은자를 받았다면 효수, 목을 잘라가지고 조리를 돌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리를 돌릴 뿐만 아니라 그 박피라 해요. 이 껍질 벗길 박자하고 가죽 빗자,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안에 집단, 볏짚 있잖아요. 볏짚으로 그 안에 채워. 그래가지고 관청에 거기다가 걸어 놓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추장이라 해가지고 창자를 끄집어내서 다 밖에다 내버리는 거죠. 창자를 뽑아버린다 이 말이야. 이런 엄형을 시행했기 때문에 탐관오리가 일소가 됐습니다. 이런데 누가 공무원이 부정부패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목표가 뚜렷하고 민심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탐관오리를 아주 엄중한 형벌을 통해서 금지함으로써 국가의 관료들의 기강이 확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명태조 주원장이 천하를 얻은 하나의 원인이고, 또 명나라 왕조가 200여 년 동안 유지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잠룡들이 많은데, 천하의 뜻을 두는 사람은 많은데, 이런 주원장에게서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은 주원장이 승려의 신분에서 어떻게 황제가 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